오전에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1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맞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내는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눈빛으로 보면 이거 아직 안 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후에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를 오히려 반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민 씨. 네. 우리 어른들은 오, 깊다, 낭떠러지다
이러잖아요. 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죠.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는 깊이 지각을 아직 못한다. 경험.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워본 결과 엄마가 너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조심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보통?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보통 한 2살, 3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너 살 정도. 네, 서너 살.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예,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토미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요? 이건 강아지 아닌가요?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 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But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awl.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깊이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장면을 처리하는 데가 시각표실 후두엽이죠. 우리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점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시각피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뇌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씁니다. 특히 시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분들이 눈을 통해서 못 보시지만요, 사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각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다라면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진 감각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김지임 씨 한번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어떤 감각이 동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만한 노래 하나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만 한번 딱딱 거기에 맞게 쳐보세요. 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나이 로또 아닌가? 네. 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야야 내 나이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네. 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황이 어때서? 아니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 답답해. 답답하죠?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네. 저도 모르죠, 당연히. 이게 무슨 노래인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바보. 네. 혹시 아신 분 계셨어요? 안 계시죠? 이게요,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0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네. 발견해낸 재밌는 현상인데, 나한테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내가 한 종류의 감각의 정보만 제공을 하면 남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보여준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식의 저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만큼 어떤 감각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존재시킨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교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로 혹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로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안경을 쓰세요. 근데 이건 그냥 안경이 아니라 가운데 렌즈가 있어요. 렌즈로 앞에 있는 장면을 찍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귀로 전달이 되죠. 근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소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기도 있고, 색상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소리에도 음의 높낮이도 있고, 볼륨도 있고, 강약, 그다음에 음색도 있죠. 이거 하나씩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얀색 달걀과 검은색 달걀이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고 색깔만 다르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소리로 바꿉니다. 하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검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요, 걸어가는데 거의 지장이 안 생깁니다. 등산도 할 수 있게 돼요, 이분들이.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끔씩 뭐가 커 보이는 것도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되죠. 자, 무슨 얘기냐? 1940년대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이 같은 동전이라도 어떻게 다른 크기로 추정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이 왼쪽이요,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어요? 지갑에 2,000원밖에 없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짜리 적금 탔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발 2,000원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돈이 적을수록 돈에 대한 욕구는 강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동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전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로. 실제 크기로 그려보라고 하면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더 똑같은 액수라도 크게 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우리의 욕구나 아니면 욕망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할수록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큰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 김재욱 씨, 에펠탑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 크다. 그죠? 크니까. 피라미드 보면 왜 사람들 놀라니까? 크니까. 크다. 자유의 여신상도요, 사람들 보고 와, 크다.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작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맞아. 네.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 가면 오줌 싸게 소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300km를 달려왔나. 그래서 왜 영국의 그 유명한 피카디리 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실망해요. 왜? 작거든요. 우리는 내 욕구가 거기에 강할 때마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크게 해서 심지어는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홍나실 씨, 문다현 씨. 예전에 80년대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 헤어스타일이 어땠었나요? 사자머리. 라이온킹.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큰 것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가요. 우리가 뭔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그 옷도 저렇게들 입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다이애나 왕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무슨 뭐 엮기를 하시나. 실제로 80년대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강했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80년대는 옷을 이렇게 입으셨죠. 이렇게 입으셨어요. 지금 저런 옷은 아무도 안 입힌데,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런 옷이 단순히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의 파워, 욕구, 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꺼내 입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요, 막말보다도 더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막장 패션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80년대 양복 이게 맞아요. 어깨 통랑을 입고 넥타이를 그 빨간 걸 이렇게 좁게 매고요. 더 괴로운 건 앉았을 때 버튼을 채우고요. 네. 그런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속된 표현으로 막장 패션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 비아냥을 감수했느냐? 실제로는 모종의 전략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하지요, 저희들이. 왜?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였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은 파워를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옷을 잘 못 입는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부담이고 핸디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했는데 저걸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넥타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넥타이를 조이고 이거 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저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 오바마는 넥타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 외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그렇고 수많은 런던 시장 그리스 총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를 안 해요. 왜? 힘이 있는 자는요, 이미 더 이상 욕구를 혹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힘을 굳이 상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풀러요.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신호로 삼죠. 그런데 꿋꿋하게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저 타이를 고집합니다. 왜? 나는 당신들의 힘에 어필하겠다는 거예요.